여러분, 오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권력을 잘못 쓴 자는 반드시 망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왕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고 중국의 수많은 왕조는 농민 반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을 괴롭힌 탐관 오리들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권력은 본래 공동체를 지키고 백성을 보살피라고 주어진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란 게 꼭 대통령이나 장관만 가진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계신 분, 팀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시죠. 동네 반장님, 부녀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어른으로서 말씀 한마디가 식구들의 하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크고 작은 권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 즉 작은 벼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먼 옛날 양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변할까? 왜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까?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결국 망가질까? 사실 이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 문제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보셨죠.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오늘은 정약용 명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라는 주제로 정약용 선생이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권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약용 선생의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벼슬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왕조를 흔들고 역사를 바꾸고 지금 우리 삶까지 뒤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벼슬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권력이 왜 본질적으로 봉사와 책임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잊을 때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한마디로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조선시대의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럼 이 시험 몇 명이나 붙었을까요? 100명, 10명. 답은 100명이 응시하면 겨우 3명에서 5명 정도만 합격했습니다. 문과 대과의 경우는 더 좁았습니다. 3년에 한 번 33명만 뽑았으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뚫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왜 백성을 괴롭혔을까요? 바로 여기에 권력의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벼슬이란 게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세금을 걷고, 다툼을 조정하는 일까지 이런 일들은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공동체가 평안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마을에 홍수가 나면 누군가는 제방을 쌓아야 했고 도둑이 들면 누군가는 질서를 잡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제 밭만 갈고 제 집만 지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체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자리가 바로 벼슬입니다. 즉, 벼슬이란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대신 수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벼슬의 시작은 남을 위해 일하는 자리였다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옷을 짜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일을 관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벼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한 마을에 우물을 파야 할 때 누군가는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나누고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군가는 곡식을 모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웃 마을과 다툼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중재하고 평화를 지켜야 했습니다.
백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기가 수고하는 자리. 이것이 벼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뜻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은 점점 출세의 길, 부귀영화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만 중요해졌지요. 벼슬은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고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어갔습니다. 나는 현감이다, 나는 사또다 하며 백성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백성을 섬기는 자리였는데 어느새 백성을 부리는 자리로 변질된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직접 여러 벼슬을 지내며 관리의 현장을 보셨고 또 유배 생활을 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셨습니다. 관청 안에서는 관리들이 권세를 뽐내고 관청 밖에서는 백성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벼슬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 벼슬이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편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마음 놓고 살아야 하는 건 관리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라고 하면 대접을 받고 편하게 지내고 명령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정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높은 자리란 더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책임을 진 자리라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편하게 자라도록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부모가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말씀 속에 벼슬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벼슬이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의 짐을 대신 져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즉,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백성이 얼마나 편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벼슬의 본질이고 정약용 선생이 평생 붙잡았던 관리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분은 이 원칙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고 모든 저술과 개혁 안에 이 정신을 담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같은 시기에 이웃한 두 고을에 두 관리가 부임했습니다. 편의상 김현감과 이현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현감은 과거 시험에 장원급 제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고 동네 사람들도 축하했지요. 우리 고을에서 장원이 나왔다. 드디어 현감으로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김현감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을까요? 가장 큰 기와집을 골라 관사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 고을의 으뜸인데 으뜸다운 집에 살아야지.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집 수리를 시켰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졌으니 당장 고쳐라. 마루가 삐걱거리니 새로 깔아라. 백성들은 농사일을 제쳐두고 몇 날 며칠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품삯은 한 푼도 주지 않았지요. 저녁이 되면 김현감은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닭을 잡아 올려라. 내일은 생선이 먹고 싶구나. 백성들은 돌아가며 음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김현감이 떠나는 날 백성들은 모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이웃 고을에 부임한 이현감은 달랐습니다. 고을에 도착하자 관리들이 큰 기와집을 안내했습니다. 현감님, 이쪽이 관사입니다. 그런데 이현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저 낡은 집에서 지내겠소. 예? 그 집은 벽도 금이 가고 지붕도 새는데요? 괜찮소. 제가 편해지려 온 게 아니라 백성이 편해지려 왔소. 관리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현감은 직접 작은 관사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동이를 받쳐놓고 잤습니다.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수리를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현감님,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농사일이 바쁘시잖소. 내 일은 내가 하겠소. 그리고 식사도 검소하게 하셨습니다. 관청 부엌에서 나오는 밥과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대신 이현감은 무얼 했을까요?
백성들의 사정을 일일이 살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한번 내가 가보겠소. 부자가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면 단호하게 벌했습니다. 벼슬이 높다고 백성 위에 서는 게 아니요. 백성을 지키라고 있는 자리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 현감이 떠나는 날 백성들이 길에 가득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절을 했습니다. 현감님, 가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가마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현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오.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잊지 않겠소. 여러분. 같은 현감이었습니다. 같은 3년이었습니다. 같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현감은 벼슬을 내가 편하게 사는 자리로 생각했고 이 현감은 벼슬을 백성을 편하게 하는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딱 이 차이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평생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벼슬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조선 후기에는 김현감 같은 관리가 더 많았습니다. 당시 벼슬 아치들 중에는 벼슬을 백성의 짐을 덜어주는 자리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곡식을 풀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싸게 팔아 돈을 챙기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어 자기 집안 창고를 채우는 자들도 있었지요. 법으로 정해진 세금도 힘든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몇 배씩 더 걷어갔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사정을 들어주는 대신 돈을 받고 재판을 뒤집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나라의 좀벌레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벼슬 아치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갉아먹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세금과 부패가 심해지자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홍경래의 난 그리고 철종 때 일어난 진주농민항쟁 같은 사건들은 백성의 고통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일어선 겁니다. 원래 백성들은 쉽게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라인데, 그래도 왕님인데 하며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굶어 죽고 땅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백성도 일어서는 겁니다.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외세의 침략 앞에서도 제대로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나라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나라는 백성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서양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왕이 사치에 빠져 백성의 피땀을 세금으로 짜내다 결국 프랑스 혁명이라는 큰 폭풍을 맞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동안 파리의 백성들은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시 귀족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궁전 안에서만 살다 보면 백성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왕과 귀족들이 모두 권력을 잃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요. 중국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왕조가 오래가면 탐관오리가 생기고 그들이 백성을 괴롭히면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는 좋은 왕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들이 부패하고 권력자들이 사치에 빠지고 백성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농민들이 일어나고 결국 왕조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보면 정약용 선생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경고입니다. 백성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벼슬은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은 잘못 쓰이면 재앙이 되지만
바르게 쓰이면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은 단지 조선시대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분의 철학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이렇게 믿으셨습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일 때만 정당하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진리입니다. 먼저 동양의 지혜부터 살펴볼까요? 공자는 정치란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바르면 백성이 따르고 지도자가 그릇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공자는 정치의 핵심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지도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맹자는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 즉,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임금도 관리도 모두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들어도 똑같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유학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그저 책 속의 이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제 현실 속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죠. 농사법, 세금제도, 행정의 운영까지 하나하나 실용적으로 다뤘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자 바로 이것이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철학자이자 동시에 실천가였던 겁니다. 이번에는 서양의 사상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과 놀랍게도 똑같은 뜻이지요. 벼슬은 백성을 위한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같은 진리에 도달한 겁니다. 또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만약 그 권력이 국민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 이 역시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같습니다. 권력은 백성을 편하게 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고 그걸 잊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든 공직자도 결국 국민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결국 동양이든 서양이든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백성이 중심이다. 권력은 봉사다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보편적 진리를 자신의 삶과 글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정치권을 봅시다. 오늘날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같은 자리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그 자리는 개인의 명예나 권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한 봉사의 자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오늘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벼슬이 높다고 백성 위에 서려 하지 말고 벼슬이 높을수록 백성 곁으로 내려와라.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권력이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서로의 자리를 빼앗으려 다투는 모습도 보이지요. 국민의 목소리는 뒤로 밀려나고 정치인들끼리의 싸움만 계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국민을 위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런 현실을 보셨다면 벼슬의 본뜻이 사라졌다며 크게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다음은 기업과 조직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사장, 팀장, 리더라는 자리도 작은 벼슬과 같습니다. 그 자리의 목적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편하게 일하고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리더가 나는 윗사람이니까 하며 권위만 세우면 그 조직은 금세 병이 들고 맙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고 창의성은 사라지고 조직 전체가 경직됩니다.
회의 시간에도 아무도 자기 의견을 내지 않고 그저 상사 눈치만 봅니다. 이런 조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리더가 직원의 고충을 듣고 먼저 솔선수범하며 뒤에서 밀어주면 그 조직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직원들이 우리 팀장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우리를 위해 애써주신다 이렇게 느끼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벼슬이란 아랫사람이 숨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자리다. 진짜 리더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더 깊이 비춰볼까요? 사실 벼슬이라는 말은 공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자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자리, 또 이웃으로서의 자리, 이것도 모두 하나의 벼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편하게 해주는 자리, 어른은 식구와 이웃을 편하게 해주는 자리이지요. 대접받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있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구들 아침밥을 차리시는 어머니, 그건 식구들이 편하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는 작은 벼슬입니다. 동네 어르신이 편찮으시다고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걸 챙겨드리는 이웃, 그것 역시 작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책임과 봉사의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게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생이 참된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인생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접받으려고 있는 자리로 생각하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 봉사가 의무가 되고 책임이 짐이 되고 관계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라고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웃이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가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누가 편안할까?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고마워한다면 그게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벼슬의 참모습 아닐까요? 벼슬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나 어른으로서의 자리나 본질은 같습니다.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자리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면 그게 모여서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긴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벼슬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세 가지 큰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벼슬의 본래 뜻은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백성의 짐을 대신 져주는 자리, 그것이 벼슬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이란 누군가 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자리, 그게 벼슬의 본질입니다. 둘째, 권력이 잘못 쓰이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경고입니다. 벼슬이 봉사가 아닌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면 결국 백성이 고통받고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역사는 이 진리를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조선의 밀란, 프랑스 혁명, 중국 왕조의 멸망 모두 권력이 백성을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벼슬은 옛날 관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남을 편하게 해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벼슬의 길입니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벼슬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편하게 하는 마음 하나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훌륭한 관리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벼슬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작은 벼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가며 우리 삶의 길도 함께 밝아지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